역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학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역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준비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기존에 역학을 강의하는 강좌 자체가 거의 없고 다음 이제 연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자격 기준의 석사 이상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역학이라는 과목을 접해 보셨죠? 조금씩은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생소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데 역학이라고 치면은 뭐 나와요? 사주역학 나와요. 그만큼 생소한 과목이 역학이에요. 사주역학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역학은 연구를 위한 과목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역학 교재는 뭐로 봐야 하나 교재마다 내용도 너무 다르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역학 강의를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역학 교재는 시중에 우리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서적에서 나오는 역학 교재랑은 조금 달라요. 커리큘럼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 여기에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집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서 쓰는 교재를 기본으로 두긴 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실제 기출 문제에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교재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많이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을 쭉 이제 기본으로 다 하시니까 공중보건을 했는데 역학 교재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역학이 공중보건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역학 자체가 공중보건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공중보건에서 역학의 한 챕터가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에서도 시험 문제로 한 2문제 정도는 역학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근데 역학을 한 과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차이는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대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좀 더 기본 공중보건에서 우리가 역학 문제를 그냥 문제를 보고 딱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역학에서의 문제는 생각해야 돼요. 응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을 준비를 할 때는 이 내용을 내가 진짜 다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역학이라는 과목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거 공중보건이랑 내용이 똑같은데요. 굳이 따로 들으셔야 돼요. 굳이 따로 안 들으셔도 돼요. 본인의 선택 문제예요. 본인이 그 공중보건에서의 내용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역학을 준비하다 보면 공중보건도 같이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역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다음 이제 10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0월 1일에 시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아마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0월 1일이면 지금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를 딱 시작했다. 3개월 동안 공부해서 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중보건 강의에 한 학생이 오셨어요. 연구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역학은 기전에 이제 과거에 찍어놨던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공중보건 수업을 들으시는데 9월부터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울시 시험이 1월에 갑자기 발표가 나고 1월에 보겠다라고 10월에 발표가 났어요. 9월에 이 사람은 시험을 준비했는데 근데 그때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10월에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1월 달에 시험 본대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다 똑같아. 먼저 공부를 준비했든 나중에 준비했든 10월 1일에 갑자기 원래 한 4월쯤 보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 1일이래.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믿고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진심으로. 다행히 이 친구가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일 그만두고 10월 1일부터 그래서 10월부터 공부를 해서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중순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도 못 듣고 문제풀이도 진행을 못하고 그때 제가 특강으로 보건연구사 문제풀이 보건연구사 시험 대비 특강을 한 뭐 4시간 8시간짜리인가 그걸 열어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그것만 듣고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죠. 3개월 동안 더군다나 보건연구사인데 7급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사인데 서울시인데 근데 한 달쯤가 발표가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붙었다고. 그것도 합격선이 92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높게 붙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나 보다 걱정을 했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저 면접도 붙어서 발령받아서 지금 연수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될 때 저랑 다시 밥 먹으러 한번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너나 나나 다 똑같고 가지고 있는 캐파 다 똑같고요. 뭐냐면 어떤 것에 차이가 있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꼭 합격할 거야. 난 이번에 붙을 거야 라고 믿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 될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어? 안 될 거야. 떨어지면 뭐하지? 요걸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랑은 길이 달라져요. 정말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지만 나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뭐 공부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난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 암기력도 안 좋아.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합격한다라는 거 믿고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합격 수기를 먼저 써보라 그래요. 합격 수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인에게 신뢰를 주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어떻게 합격했습니다. 난 공부하다 안 될 때, 하기 싫을 때,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 내가 합격해서 수기 썼는데 그것도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쵸? 자, 그 수기를 내가 어딘가에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기를 쓰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꼭 믿고 하시고 공무원 시험을 제가 강의하면서 좀 신기하다 싶은 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거죠. 9월에 강의 딱 오픈할 때 같이 시작해서 6월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뭐 지방에서 메일이 와요. 저는 30 몇 살이고요.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공부한 지 5개월 됐는데 합격했어요. 또 뭐 40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했는데 1년 만에 붙고. 자, 그건 뭐냐면 어떤 차이냐면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루즈해져요. 아는 게 있고 그리고 떨어져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공부에 가장 좋지 않아요.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해 주냐면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을 점지해주고요. 딸 낳으면 안 돼요. 딸 낳으면 안 돼요. 그러면 딸을 점지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내게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합격해야 돼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합격을 위한 좋은 방법이고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가 감염병 뭐 한 56가지 감염병이 나왔어. 1군, 2군, 3군, 4군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게 나오면 이거 외운다고 붙겠어? 뛰어넘게 돼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근데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합격할 거야. 난 이거 넣으면 합격할 거야. 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운이 따라요. 운은 어떡할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은 학생들이 운 때문에 떨어지고 운 때문에 붙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점수도 90점이 넘었는데 그 지역 합격선이 그거보다 더 높아서 떨어졌어요. 같이 시험 본 같이 공부한 다른 친구는 80 몇 점인데 그 지역이 원래 합격선이 높았는데 그에 따라 떨어져서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운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운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긍정적인 자기의 믿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요 마인드 꼭 가슴에 새기고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사 역학 과목에 대한 이제 강좌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별로 두껍지 않아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교재 안에 이론 내용이 있고 문제풀이 내용이 있고 기출 문제가 있어요. 먼저 저희가 이론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 이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단원별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 강좌가 진행이 될 건데 자, 이론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8강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하기에는. 근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이 공부하는 패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한 8에서 9강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기출 문제가 3강좌. 근데 얘가 늘어나면 한 5강좌로도 늘어날 수는 있어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원래 예상은 24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30강좌 정도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내용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인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직, 그러니까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다 비공개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나마 2014년, 15년 공개를 했어요. 보건연구사도 마찬가지로 공개된 문제가 그거밖에 없죠. 2014년, 2015년 문제가 공개가 됐고 2016년 1월 달에 갑자기 비공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2016년 문제는 공개는 되진 않았는데 이제 시험 보신 학생분들이 저한테 그나마 몇 개 복원해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공개가 되면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비공개가 조금 유리한 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공개될 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 서울시 연구사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고 16년 1월에 있었던 난이도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 그 뒤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잠깐만 보고 가면은 자 204페이지, 205페이지 여기가 2015년 기출문제예요. 우선 말이 많죠? 말이 엄청나게 많죠? 자, 말이 많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의 내용은 다른 우리 보건학 문제와 다르게 정말 완벽하게 어떠한 뭐 통계 지표라던가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 또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인과관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사례를 제시를 하고 이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고 있어라 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길고 예시가 많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또 문제를 계산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래서 보건학에서의 문제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교재 앞으로 넘어와서 자, 차례 잠깐 보고 갈게요. 차례 보시면은 챕터는 제가 총 5챕터로 나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역학, 보건통계, 감염질환의 역학 요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 15년 기출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1번의 1챕터에 있는 건강과 질병에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14년에 한 문제, 15년에 한 문제. 요 내용은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가장 1편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이 챕터가 역학이죠. 역학이 가장 메인이고 2014년, 2015년 자, 요
요 안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둘 다 9문항씩 출제가 됐고 보건통계에서 4문제씩 출제가 됐었고요. 다음 감염질환의 역학에서 여기에서 2014년에는 6문제, 2015년에는 5문제, 그리고 2015년에 만성질환 역학에서 1문제 요 정도씩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특히 역학, 보건통계, 감염질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응용해서 사례를 적용해야 되고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강의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과 질병부터 해서 강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과 질병. 건강과 질병, 우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좀 볼 건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세대가 흘러오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예전 19세기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19세기 이전이면은 근세기, 중세기, 고대기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자, 그때까지는 어떤 개념이었냐? 건강에 대해서 신체만 봤죠? 그 사람의 그 영혼적인 거, 정신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어디 아프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그런 것들. 그 애를 수리하고 나면 다시 건강해지는 것들. 이렇게 보다가 19세기 중반 이후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냐면 질병 양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신체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로 감염병들이었죠. 어떤 특정 병원체에 의한 질병들. 그러다가 질병 양상이 변화하면서 어떤 특정, 이게 원인이야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다요인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질병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신체로만 볼 수 없다. 심신 개념으로 넘어와요. 심신 개념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보게 되는 그 시기가 이 심신 개념으로 넘어왔다가 현대기로 오면서는 좀 더 현대적인 개념으로 와서는 뭐가 강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현대적 개념이다 라고 하면은 뭘 강조했어요? 공중보건에서? 현대적 개념의 건강하면 사회적 건강이었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사회적인 개념,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생활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 구성 요소 안에서, 사회 구성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개념을 생활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요게 이제 현대에 더 와서 최근에 와서는 어떤 개념까지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과 함께 어떻게 건강은 단순히 생활을 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삶의 질의 수단. 그래서 생활 수단의 개념으로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쭉 변천을 해와요. 개념을. 이런 건강 질병에 대한 이론들은 사실 어떤 학자나 교재마다 구분하는 게 달라요. 여기 더 쪼개면 또 더 굉장히 장기로 뭐죠? 우리 장기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성설도 있었고요. 이런 게 종교설 막 있지만 큰 분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생활수단의 개념의 건강이죠. 지금은. 그래서 건강해야지. 내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해.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단순히 어떤 생활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수단의 개념이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신체 개념의 건강 19세기 이전에는 어떻게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라는 거죠. 이원론이라는 건 뭐가 이원돼?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뭐가? 심과 신과
몸과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고 건강이라는 것, 이 육체가 질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질병은 그 신체가 고장난 것이다. 그래서 얘를 고치면은 기계처럼 고치면 다시 건강해진다. 심신 개념 하면은 이제 질병에 대한 질병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렇게 심신 개념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체를 정신과 육체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병 양상이 변화했는데 과거에 기계론적으로 설명했던 그 질병의 양상들을 이제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것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불편해요. 환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신 개념으로 넘어왔죠. 자, 그 이후로 현대에 와서는 생활 개념, 생활 개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건강을 의미를 한다. 다음 생활 수단의 개념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는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 질병, 사망에 이르는 건강 현상이 연속적인 변화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가도 질병 상태로 갔다가 다시 더 건강해지는 상태로 갔다가 최적의 건강 상태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연속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건강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 움직이는 상태.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면은 완전히 안녕한 상태다, 스테이트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개념이다, 역동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건강은 동적인 상태를 건강으로 보는 견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오타와 헌장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건강은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소다. 일상생활을 위한 뭐다? 생활의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 여행에 대한 이제 그 철학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 여행을 갔어요. 자, 시험 합격하고 잠깐 짬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라는 거는 내가 여행 갈 돈이 있고요. 여행을 갈 시간이 있고요. 여행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여행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에요. 돈,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면 되고 돈은 빌려서라도 갈 수 있는데 건강은 어떻게 안 되죠? 그렇게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 됐다. 그럼 건강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건강에 대한 정의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다루고 가는 내용들이죠.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WHO의 건강의 정의 보시면 Health is a complete state 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상태예요. 뭐가? 피지컬, 멘탈.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소셜, 사회적인 안녕이, 웰빙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요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은 무엇이냐라는 문제. 생활 개념이다. 생활 개념, 사회적 건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생활 개념의 건강을 의미한다.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 그 사회 안에서 내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 WHO 건강 정의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회생활,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조 때문에 보건사업에서의 어떤 지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 좀 어거지죠.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다음 건강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념적인 목표예요. 뭔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내용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실정적인 분석 활용도가 낮다라는 문제.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요 정도의 특성과 함께 비판으로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건강의 정의를 보는 관점이 정적이다. 스테이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우리가 생활 개념으로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은 동적이다. 움직인다. 연속성 안에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내용을 6페이지 보시면 실용적인 건강의 정의로 추가로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1998년에 건강의 정의에 영적인 개념을 추가하면서 역동적이다라는 개념도 추가를 했어요. 정의에 보시면 그래서 다이나믹 스테이트, 역동적인 상태다. 그냥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동적인 상태다라는 걸 추가하면서 스피리추얼, 그래서 영적인 건강까지 추가를 해서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이 어떻게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의 정의는 앞에 5페이지에서 봤던 과거의 정의예요. 자, 요 내용 지금 1998년에 이루어진 내용은 1999년 WHO에서 의결이 되진 않았어요. 의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건강의 정의로 사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대한 정적인 상태를 얘기했던 그런 완전한 상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정도 내용을 보시고, 다음 기타 건강의 정의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들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나와 있고 그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으로 건강을 정의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두 학자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어요? 여러분들 공중보건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베르나르, 버나드라고도 하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베르나르라고도 해요. 베르나르 그리고 탈콧 파슨스, 이 두 학자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로 파슨스 특히나. 왜?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학자의 별표를 해두고 나머지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블랙스터라는 학자는 건강을 포지티브적인 것과 네거티브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교재에서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정의, 부정적인 정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정의, 포지티브적인 정의는 건강한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운동을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 요런 게 포지티브적인 건강의 정의라면은, 소극적인 거는 네거티브적인 거. 난 아프지 않아.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 있죠. 난 아프지 않아. 난 두통이 없어. 나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어. 요런 거가 소극적인 정의다라고 구분을 했고, 자,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라는 것은 뭐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항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내 체온은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밖이 아무리 더워도 내 체온은 36.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럼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열사병 같은 거. 내 체온이 원래 36.5도, 36.5에서 5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39도,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이게 항상성이 깨져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란 어떻게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나의 내부 환경, 나의 신체적인 상태가 그 나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항상성이 깨졌을 때 질병,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자, 와일리라는 학자는 건강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적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지거리스트라는 학자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생활 조건이 막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그 환경 안에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의 조화와 통일이 유지된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파슨스 중요하다라고 했죠.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게 바로 파슨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HO 건강에서 강조한 것, 현대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 모두 맞물려서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뉴먼이라는 학자, 인간이 뭔가 완전히 조화된 인간이 바로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윌슨이라는 학자는 뭘 강조했냐면은 주관적인 건강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너무 불행해. 난 너무 몸이 힘들어. 매일 힘들고 막 아픈 것 같아요.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근데 난 너무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건강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 그래서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했던 게 바로 윌슨이라는 학자죠. 자, 그러면 건강에서 계속 강조한 게 바로 사회적인 안녕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어요. WHO의 정의에서도 그랬고 파슨스의 정의에서도 그랬고 사회적인 안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사회적인 건강을 중요시하느냐. 인간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소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건강이에요. 이 사회적 건강이 바로 인간과 동물이 차별화되는 척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생각인 것 같고 동물들도 나름 그 안에서의 사회적인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동물의 건강의 개념과 차별화되는 척도가 바로 사회적인 건강이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어떤 삶의 가치, 보람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회적인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이런 거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존중의 욕구. 내가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뭐 있으면 소속감이 필요하죠. 사회적인 건강이에요. 소속감을 가지고 나면 존중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건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안녕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음 내용,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 개념. 자,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시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과 질병은 지금까지 보면 딱 뭐예요? 건강은 뭐다? 건강은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건강은 뭐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다. 계속 이런 상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과 질병은 어떻게 연속선 안에 있다. 그래서 건강하다가도 불건강으로 갈 수 있고 불건강하다가도 건강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연속선 안에 있다. 그래서 던힐이라는 학자가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요. 건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 이렇게 했죠. 여기가 건강이에요. 자, 예전에는 건강, 불건강이었다라면 건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럼 여기가 건강이면 여긴 뭐예요? 여긴 뭘까요? 더 건강한 거. 최상의 건강, 최적의 건강.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건강 증진의 개념. 건강 증진의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자가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지금 특별히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지만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더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거. 최적의 건강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던힐이 제시했던 건강의 연속성 개념이라면 지금 교재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자, 이 동그라미가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대로 나오면서 예시를 줘요. A에 해당하는 경우는, B에 해당하는 경우는, C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 어떤 의학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위암 1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본인은 증상을 전혀 못 느꼈는데 위암 1기래요.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B에 해당이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A, B, C, D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음영이 되어 있어요. 자, 깨끗한 부분 A의 위쪽이 바로 건강 상태죠. A가 건강한 상태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예요. 그리고 B로 내려오면은 어떤 질병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근데 증상이 없어요. 감염병이라면 잠복기. 내가 감염은 됐는데 아직 증상이 없는 상태. 만성질환이라면 초기 단계. 아직 증상이 없는, 자각 증상이 없는. 그래서 B 범위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가 B예요. 다음 C로 넘어가면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완전한 질병의 상태.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면은 D로 넘어가요. 완전히 건강해졌으면 A로 가겠죠.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A, B, C, D에 대한 예시를 던져놓고 찾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이 A, B, C, D 중에 건강한 상태는 어딜까요? 병적인 상태는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병이 있는 거예요? C, D, C, D 정도?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에서는 B, C, D를 다 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보건의식이 취약한 계층은 C만 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보통 흔히 C에 있을 때 내가 어디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D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걸린 다음에 약을 먹다가 증상이 없어졌어.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어버려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은 B, C, D 범위를 모두 병적으로 인식한다 정도까지 해서 내용을 건강에 대한 정의들을 봤고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결정 요인이에요.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자, 건강, 질병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요인 4가지 하면 여러분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캐나다에 랄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1970년대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성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발표해요. 랄론드 보고서라고 하죠. 굉장히 보건계에서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보건소가 아니라 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보고서는 캐나다 국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보고서였어요. 근데 1970년대에요. 건강 양상이, 질병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이미 많이 넘어왔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랄론드라는 보건성 장관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4가지 뭐를 제시해요?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하면은 뭐겠어요? 내가 내가 신체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죠? 환경 요인이에요. 그리고 생활 습관. 네 번째,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는 뭐예요?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를 해요. 근데 이 유전적인 거, 우리 건강 문제의 유전 소인 굉장히 크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 중에 간 질환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내가 나의 DNA를 못 바꿔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 요인 어때요? 환경이 너무나 건강에 많은 요, 특히 미세먼지 막 많아지면 천식 환자 늘어나고 호흡기 질환 늘어나고 또 날씨 습해지니까 뭐 아토피 심해지고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치죠. 생활 습관, 개인의 어떤 음식 습관, 운동 습관, 흡연, 음주 이런 것들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다? 생활 습관이다. 얘도 공중보건에서 빈출 문제죠. 랄론드가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은 무엇인가?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의 어떤 보건의료 통계, 또 우리나라 보건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은 그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얘예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 체계는 사실 그 국가의 경제적인 상태, 그다음 뭐 정치적인 상태 이런 거에 영향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환경과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 강조를 하게 돼요.
자, 내려와서 질병의 주요 결정 요인들,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쭉 내용들 보면은 우선 유전적인 요인,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인데 조작이 불가능해요. DNA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간접적인 요인으로 두기도 해요. 다음 사회 경제적인 요인, 나의 집이 어딘지, 주거 상태가 어떤지, 직업, 내가 근무 환경이 어떤지, 교육 수준, 나의 재산, 가족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뭐 주거 환경이 좋으면 좀 더 건강할 수 있겠고 작업 환경도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고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음 생활 습관과 건강 행태 요인,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흡연, 신체 활동, 운동, 일상생활, 음주 이런 것들. 가장 큰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하면은 우리가 환경에는요, 생물학적 환경,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봐요. 환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생물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환경이죠. 얘네가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물리화학적 환경 하면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거, 뭐 날이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공기 오염이 되어 있다거나 소음,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의한 건강 문제들.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 국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도 또 건강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환경적 요인에서 사회적 환경으로 봤던 보건의료 체계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또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국가의 정치 체계, 사회 경제적 상태,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보건의료 체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다음 내용이 질병 발생 모형인데요. 자, 질병 발생 모형 혹은 우리가 건강 모형이라고 해요. 건강 모형이라고도 해요. 생의학적 모형. 자, 생의학적 모형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 쭉 나오는데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공중보건에서 빈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의학적 모형. 자, 이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건강 개념의 변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체 개념이었죠. 신체 개념. 그게 바로 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사람의 신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기계처럼 봐요. 자, 우리가 신체 개념에서 어떤 이론, 이원론이다라고 했어요. 심신이원론, 몸과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 바로 데카르트의 정신, 신체, 이원론, 심신이원론이라고 하죠. 심신이원론, 그리고 생물학의 세포이론, 세균설. 무슨 말이냐면 뭐 코흐라던가 파스테르라던가 이런 학자들이 미생물들, 세균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은 콜레라균이야.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생의학적 모형의 하나의 그 이론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일상생활, 사회문화적인 거 다 배제해요. 뭐에만 관심을 둔다? 생물학적인 구조, 신체에만 관심을 둔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원론, 그래서 신체를 뭐처럼 본다? 기계와 같은 존재, 인간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기계가 고장났다, 치료는 수리하는 거, 요 정도로 본 거죠. 그래서 질병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정상의 상태에서 비정상의 상태로 벗어난 것, 일탈 상태다. 자, 특정 병인론의 밑줄, 특정 병인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세균이 발견이 되면서 콜레라의 원인은 콜레라균이야. 그러니까 물의 위생, 식수 위생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균이 질병을 일으킨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물이 지저분해지면 거기에 콜레라균이 살게 되고 그래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식수 위생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콜레라균이 원인이야. 특정 병인론, 특정한 병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의 보편성의 개념,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과학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면요, 의학이 신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치료, 의료는 누가 중심이 된다? 전문가, 의사가 중심이 돼요. 의료인, 의사, 간호사 이렇게 중심이 되고, 과도한 개입주의, 이 말은 뭐냐면 예방은 하지 않아요. 예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건강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개입해요. 그것을 과도한 개입주의. 다시 말하면 치료 위주라는 거죠. 예방이 아니라 치료 위주라는 것을 우리가 과도한 개입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동그란 이응에 보시면은 자녀적 건강 개념. 이 말은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아요. 질병에 대한 것만 정의를 해요.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어떤 세균에 감염이 돼서 생물학적으로 일탈이 발생했을 때 질병이야. 그럼 건강은 뭐예요? 생물학적 일탈이 없는 상태,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가 건강이야 라고, 건강은 그냥 남아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건강한 거다라는 자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생태학적인 모형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론 생태학적 모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중보건은 혹시 공부를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하셨나요? 아예 안 하셨거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이제 역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실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는 개념을 좀 두면서 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혹시 아예 공중보건을 안 하고 역학을 바로 시작을 하면은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공중보건보다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혹시 제가 너무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강의 난이도는 좀 조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나중에 보시기 때문에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주시면은 제가 강의에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어렵나요? 지금 정도 난이도로 진행이, 설명 정도가? 굳이 너무 많나요, 설명이? 굳이 그 정도까지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막 하면 저런 거 다 아는데 왜 저것까지 이런 생각 하실까 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난이도로 진행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